소개받은 정병설입니다. 저는 이번 그 포럼에서 유일한 비전문가 같아요. 민화 전문가 아닌 사람은 유일하게 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림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잘못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제 문학을 공부하니까,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제가 그림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문학 속에서 그림에 대한 기사들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이제 소개했던 한중록 같은 경우도 그림을 사고 팔고 한 얘기들도 있고, 임금이 또 그림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서 숙종 같은 임금은 아주 좋아했고 평생, 영조도 젊을 땐 상당히 좋아했는데 임금이 되고 나서는 그렇게 관심이 일부러 관심을 좀 누른 것 같아요. 사도세자 최고의 취미가 그림 그리기였고, 그 아들 정조 역시 그림에 관심이 많고 본인도 스스로 그린 걸로 나옵니다. 임금들이 대체로 이제 궁궐에서 크게 다른 일을 할 게 없으니까 그런지 그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사들을 조금씩 모으게 되고, 그러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문학을 공부하지만 그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들이 쌓여서 자그마한 논문 같은 것들을 낼 때도 있고요. 그 외에도 직접 그 소설을 공부하다 보면 소설 속에 어떤 사람들이 낙서를 해놓기도 합니다. 민화적인 좀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새책본이라고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책 대본소 같은 그런 새책가, 새책집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는데, 특히 그쪽에서 빌려준 책들에 낙서가 많아요. 보통 집에서 베낀 책들은 자기가 낙서를 안 하겠죠. 자기 책이고, 자기 어머니의 그 수적이 들어가 있는 책이라면 낙서를 하지 않을 텐데, 새책가에서 빌려온 책들은 뒷면에다가 자기가 막 그림을 그립니다. 얼마나 그림을 많이 그려놓는지, 어떤 새책집 주인은 아예 옛날에는 종이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책을 만드는데, 그 뒤에 낙서해 놓은 것들을 못 보게, 더 이상 낙서 못하게 풀로 다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서하지 말라고 뒤에 경고문도 붙여놓고, 중간중간 소설을 읽다 보면 그런 낙서들이 재미있어서 낙서들을 하나하나 모으다 보니까 그것도 짧은 글이 나와서 그 조선의 음담패설이라는 책을 제가 쓴 게 있는데요. 그 뒤편에 소설에 그려진 낙서에 대해서 그 짧은 글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그런 낙서들을 봐도 아주 정감이 가는 낙서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아주 그냥 노골적인 낙서들도 있지만, 그래서 문학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그림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아주 고급의 회화는 아니겠지만 낙서 같은 것들도 통해서 그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자꾸 키우다 보니까 공부를 좀 하고, 그러니까 책을 한 권 내게 된 게 구운몽도라는 책입니다. 2010년도에 나왔는데요. 오늘은 거기 실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공자로서 그림을 보면 제 눈에는 그림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적인 그림이 있고 소설적인 그림이 있고, 이야기를 그려놓은 게 있는 것 같고, 시적인 어떤 정감을 주는 그런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이제 저는 소설 전공이라서 그런지 이야기 요소가 강한 그림에 더 매력을 느낍니다. 매력을 느끼는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서양 회화에서는 대표적인 그림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 보신 그림일 겁니다. 수태고지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처녀인데 임신을 하게 되죠. 예수를 잉태를 하게 되죠. 천사 가브리엘이 날개 단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알려주는 내용인데, 여기는 마르티니의 그림에는 여기 광선 같은 게 나가면서 고유의 라틴어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라틴어를 몰라서 그런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다빈치의 그림에는 글은 보이지 않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고 여기는 글이 보입니다. 이런 그림은
대표적인 이야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야기를 알게 되면 그 그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성모 마리아라면, 내가 만일 성모 마리아라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대로 하죠 뭐. 이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표정과 태도를 취할까? 어떻겠습니까? 마리아라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날개 단 사람이. 좀 이거 아무리 신앙심이 깊다고 해도 날개 단 사람은 아마 처음 봤겠죠. 면류관을 쓰고 날개 달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지 않겠어요? 놀랍겠죠, 일단.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날개 단 사람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잉태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믿을 의혹도 생길 것 같아요. 정말일까, 내가? 그리고 만일에, 임신했다는 사실이, 처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간음죄에 해당된다면, 당시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서 죽는 형벌을 받을 겁니다. 두려울 수도 있고, 놀랍고, 두렵고, 의심스럽고, 만일에 그 모든 사실을 정말 현실로서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그 신앙인이라면 굉장히 영광스러울 겁니다. 어떤 감정일까요, 도대체? 이거를 작가도 명백히 알고 표현을 할 텐데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마르틴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뒤로 몸을 빼고 있습니다. 수줍어하는 처녀의 모습인가요? 그리고 불안해하는 모습도 뭐 보이는 듯도 한데, 다르게 다빈치의 경우에는 이렇게 알려주니까 굉장히 수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몸을 앞으로 내고 있습니다. 수용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될 때 저는 이제 이야기를 읽는데 주안점을 두는데, 이야기와 그림과의 관계가 제가 보기로는 우리 인간들이 어떤 것보다 좋아하는 것이 이야기와 그림 아닌가 싶습니다. 그림은 화폭에 옮겨놓은 이야기 같고, 이야기는 똑같이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는 현장을 말로 풀어낸 거 아닌가, 그림과 이야기가 같이 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서양의 경우나 동양의 경우나 막론하고 소설에서 그림이 없는 경우가 전 근대에는 거의 없습니다. 근대 들어오면 사실은 그림이라는 게 소설에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아마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 아니더라도 이미지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굳이 소설 내에서까지 그런 이미지를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 아닌가 싶고요. 그 전 근대 시대에는 이야기와 그림은 거의 일정하게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소설 속에는 언제나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테의 신곡이고요. 신곡에 있는 그림이고요. 요거는 일본 아무 책이나 유명한 소설은 아닙니다. 소설은 아니지만 이 책을 한 게, 일본은 오히려 글보다 그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애니메이션 강국이 된 게 워낙 그림이 많으니까. 죄송합니다. 옷은 너무 더워서 옷을 좀 벗어야 되겠는데. 오히려 그림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책 같은 경우는 여기 글씨가 비교적 많은 편이죠. 한 그림 외에 거의 만화처럼 그려놓은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글이 많은 이야기책은 독본, 읽을 독자에다가 쓰는 독본이라고 해서 요미온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 책에 글이 많나? 그러니까 일본은 오히려 이야기보다도 그림이 더 승한 나라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중국의 경우도 이렇게 아까 뭐 삼국지 그림 많이 보셨습니다만 서유기 그림 이것처럼 한 면 전체에 판화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상도 하문이라고 해서 위에는 그림을 올려놓고 아래에는 본문을 적어 놓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중국과 일본, 서양 모두 이야기와 그림, 소설과 그림은 같이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그림이 없습니다. 삼국지도 보셨고요. 이게 한국 소설의 모습입니다. 구운몽 모습인데 뭐 한문본도 있고 한글본도 있지만 이거는 경판 소설입니다. 우리 소설은 필사본이 우리나라는 필사본이 중심인데요. 손으로 쓴 게 중심인데 출판된 것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걸 반각본, 판각본 또는 반각본, 시장에 내다 판다고 해서 반각본이라고 부르는데 반각본의 경우에는 크게 출판지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출판지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주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에서 소설이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나온 소설을 경판이라고 부르고요. 전주 주변에서 나온 소설을 완판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경판입니다. 경판은 완판에 비해서 훨씬 장식성이 없습니다. 아주 글밖에 없어요. 딱 소설이 이런 글씨밖에 없습니다. 효교신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장서인처럼 되어 있는 이런 도장조차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딱 글씨, 그것도 줄수도 많고 자수도 많습니다. 빽빽하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만들어진 소설입니다. 완판은 전주 지역에서 만들어진 완판은 이것에 비해서는 훨씬 글씨도 적고 장식성들이 좀 있습니다. 주변에 한눈에 딱 보면 경판과 완판은 딱 구별이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 소설에서는 조선시대 우리 소설에서는 그림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낙서만 있죠. 버클리 대학에 있는 구운몽 필사본을 보면 앞뒤에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필사본인데 그런데 소설 내용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림입니다. 그냥 그림에 취미 있는 사람이 소설 앞뒤에 빈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런 식이 아니면 그림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들어와서 이른바 활자본 소설을 찍으면서 납으로 만든 활자본, 연활자본을 찍으면서 표지 그림을 넣기 시작했어요. 표지에도 그림 없습니다. 전대에는. 20세기 초부터 이제 활자본을 만들면서 구운몽 해서 이제 팔선녀겠죠. 그래서 이때 이른바 딱지본이라고도 부르는 여러분들 아시는 그런 소설에 이제 표지 그림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표지 그림이 판매의 승부처였다고 그래요. 표지 그림 보고 사람들이 많이 샀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표지 그림이 많이 그려지는데 이거는 구운몽의 그림이고요. 그래서 소설 안에는 그림이 일절 없습니다. 일절 없는데 소설을 그린 그림이 있는 거죠. 아까 이제 김상혁 교수님이 하신 것처럼 소설을 그린 그림은 제가 보기로는 조선시대, 근대 이전에는 두 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삼국지고, 수입된 소설 삼국지고, 다른 하나는 구운몽입니다. 뭐, 춘향전도도 보고, 어디 가면 토끼전을 그려놓은 것도 있고, 수호전도도 있고, 무슨 그림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20세기 이전에 그려진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록도 본 적은 없습니다. 기록으로 보나, 실물로 보나, 명백히 20세기 이전에 그려진 그림, 소설 그림은 제가 알기로는 삼국지도 하고 구운몽도 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서로 한 폭 어디 그려진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떤 그림의 유형을 이룰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딱 두 작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래서 아까 이제 삼국지도를 김상엽 선생님이 하셨고 제가 이제 구운몽도를 하는 셈인데 구운몽도 역시 제가 이제 구운몽도라는 책을 쓸 때 도록이나 각지에 있는 것들을 쭉 조사를 했는데 한 40종 가까이 찾았습니다. 찾았지만 그 가운데 아마 이 그림이 가장 오래된 그림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남아있는 실물로는 가장 오래된 그림으로 생각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김해 박물관에 소장된 그림입니다.
여기 이제 성진이겠죠. 구운목 내용은 대략 아실 겁니다. 첫 부분에 성진이 용왕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육관대사의 명을 받아서 거기서 술을 한 잔 얻어먹죠. 얻어먹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육관대사한테 인사드리러 왔던 위부인의 제자 팔선녀를 돌다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돌다리에서 만나게 되는데 돌다리에 우선권을 놓고 서로 희롱을 하게 되죠. 다툰다고 말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희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차례로 건너면 될 텐데 술도 한 잔 먹었고 얼굴도 발갛게 달아오르고 여자들을 보니까 멀리서부터 향내가 나고 그래서 아주 기분도 좋고 그런 상태에서 희롱을 성진이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성진이 이제 여자들이 당신은 육관대사의 그 제자라면서 도술로 넘어가면 되지 꼭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와 함께 이 길을 다투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성진이 이 봄철이어서 복숭아꽃이 피어 있는데 복숭아꽃 가지를 꺾어 가지고 이 팔선녀한테 던지죠. 팔선녀한테 던지니까 팔선녀 앞앞이 떨어지면서 구슬로 바뀝니다. 옥구슬로 쫙 바뀌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팔선녀들이 주워들고 날아가는 게 요 장면인데 이미 이제 거기서 성진과 팔선녀는 연결이 된 겁니다. 여자들이 구슬 안 주웠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구슬을 주우면서 결국 이처육첩에 성진의 양소유의 여자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구운몽도라고 하면 20세기 이전에 그려진 구운몽도라고 하면 석교 장면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운몽 그림에 대한 기사는 1840년경에 만들어진 한양가에서 처음 보이고 그리고 1860년경에 만들어진 춘향전의 한 이본인 남원고사 같은 데서 춘향이 방 7회를 설명하면서 구운몽도를 그려놓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나오는 구운몽도는 모두 이 석교 장면입니다. 석교 장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초기의 구운몽도는 지금은 병풍의 형태로 많이 다니지만 초기에 이전에 20세기 이전에는 병풍의 형태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족자, 그러니까 족자나 아니면 두루마리 형태로 한 폭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 안에다가 붙이는 그런 그림, 장벽화라고 해야 되나요? 붙이는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김해박물관에 있는 것이 가장 오래되었다고 연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이유는 이 김해박물관의 이 소장품이 샤를 바라가 수집해 간 것입니다. 1883년에 그 프랑스인 인류학자 샤를 바라가 서울 조선에 와서 여러 가지 수집품을 가지고 가서 김해박물관에다가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1883년 그 무렵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그래도 연기가 분명한 것은 1922년에 제임스 게일이라는 캐나다인 선교사가 구운몽의 영역본을 영국에서 출간을 합니다. 영문 구운몽을 출간을 하는데요. 최초로. 거기에 16장의 판화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만든 판화를 집어넣으면서 지인들에게, 친구들한테 니네들이 보면 좀 허술해 보일지 몰라도 이게 한국의 그림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16장을 그려놓는데 1년의 구운몽 그림의 하나의 모델이 되는 그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임스 게일의 영역본 구운몽에 있는 그림들은 지금 다니는 시중에 있고 박물관에 있고 한 그런 구운몽하고는 좀 그림 스타일이 상당히 다릅니다. 제가 그림을 그걸 못 가지고 왔는데요. 스캔을 미처 받지를 못해서 지금 있었던 그림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석교 장면 외에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그런 그림들은 잘 모르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략 이제 구운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구운몽 그림으로 조금 들어가는 것이 구운몽 그림을 보는데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구운몽 여러분들이 아마 이전에도 다 배우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구운몽 그림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어떻게 전 근대 조선인들에게 다가왔을지 이런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좀 구운몽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중에 구운몽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냥 이 중간 내용을 보면 양소유라는 사람이 이처육첩을 얻어서 잘 살다가 다시 깨어나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원래 일장춘몽이었다. 뭐 이 정도로 아는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불교에 귀의하는 그런 내용 정도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별로 조금 보신 분들은 별 재미없는 소설, 이런 인상을 가진 분들도 꽤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이 작품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최근에 밝혀진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 조금 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구운몽은 작품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만중이라는 분이 쓴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근데 김만중이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 교과서에 그렇게 배우고 있지만, 이 구운몽의 광팬 가운데 한 명이 영조 임금입니다. 영조가 승정원 일기에서 무려 구운몽을 3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아주 잡된 소설을 무려 3번이나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왕조실록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자잘한 내용을 다 사관이 승지가 기록하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 있지,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그런 건 일절 없습니다. 그런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영조가 첫 번째 그게 거의 환갑 가까이 돼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환갑 가까이 돼서 이제 구운몽을 읽고는 그 대신들한테 묻습니다. 근데 구운몽을 봤는데, 구운몽이 글이 참 좋더라. 그 작가가 누구니? 그랬더니 이제 신하들이 대답을 하죠. 김춘택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김춘택은 김만중의 종손입니다. 세상에서는 구운몽의 작가를 김춘택으로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또 김만중이라고도 하고요. 3번을 물어요. 3번을 물었다는 것은 그게 연속적으로 물은 게 아니라 10년 사이에 3번을 묻는데 계속 읽는 겁니다. 아마 읽었다기보다는 어떤 경우는 신하들이 읽어준 소설을 들었을 겁니다. 재밌네. 이것도 그럼 다시 물어봅니다. 작가 누구야? 계속 까먹어요. 말을 해줘도 소용없어요. 계속 까먹어서 또 읽어주고 그러면 문장이 참 좋다. 계속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생각보다는 조선에서 널리 읽힌 소설이고 임금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기생까지 읽었던 조선 최초의 국민문학이라고 할 수 있고 전 국민이 읽었던 국민문학이라고 할 수 있고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녹록한 작품은 아닌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김만중이 작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김만중도 만만한 사람 결코 아닙니다. 그런 작품, 한 남자가 8여자를 거느리고 사는 그런 내용을 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좀 장난기도 좀 있을 것 같고, 좀 망상도 좀 할 것 같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김만중은 성격적으로는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김만중에 대한 인물평이 2가지가 나옵니다. 특이하게 김만중의 경우에는 인물평이 2가지가 나오는 게 숙종실록이 2번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죽은 날에 그 사람의 일생을 간단히 요약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졸기라고 부르는데요. 김만중은 졸기가 2개 있어요. 졸기가 2개 있는 것이 숙종실록이 2번 만들어져서 그런데 한 번은 먼저 소론 쪽에서 먼저 만들었죠. 소론 쪽에서 먼저 만들어서 그게 숙종실록이고 그 다음에 노론이 집권을 하면서 숙종실록을 개수합니다. 자기가 들이보니까 마음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숙종실록을 새로 만들게 되는데 그 숙종실록, 개수실록이든가요? 실록을 2번 만드는데 그래서 김만중의 졸기도 2가지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노론 측에서 쓴 기록이 하나 있고 소론 측에서 쓴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김만중은 노론이죠. 그러니까 노론 측에서 쓸 때는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자기 당파니까 훌륭한 인물로 그려내고 소론 측에서 쓸 때는 어떤 인물로 그려내겠습니까?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을 그려냅니다. 그런데 그 2 인물평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그 성격이 매우 강직하다는 겁니다. 좋은 말로 하면 강직한 거고 나쁜 말로 하면 고집불통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고집은 굉장히 센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에 대한 효성입니다.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운몽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생각해 보면 작가의 성격이 구운몽의 내용을 생각하고 작가의 성격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가진다면 그 선입견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 남자가 8, 여자를 거느리는 시덥잖은 얘기를 쓸 성격도 아니고 쓸 집안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집안 내용만 봐도 정조부는 김장생입니다. 유명한 조선 예학의 대가죠. 할아버지는 이조 참판을 지낸 분이고 잘 알려져 있다시피 김만중은 그 병자호란 때 아버지가 강화도 산성에서 분신 자살을 한 사람입니다. 김익겸이라는 분이 분신 자살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반대측에서는 실화로 죽었다, 화약에 불을 질러서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반대측에서는 이제 소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실화다, 자결한 게 아니라 그렇게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아버지가 그 분신 자살을 할 때 어머니 윤 씨의 뱃속에 김만중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윤 씨는 이제 그 배를 타고 강화도를 빠져나가서 그 피난을 가는데 뱃속에서 배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김만중의 호가 선생입니다. 배선자에다가 날생자를 써서 아명이 선생입니다. 배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출신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각성을 하고 있었던 거죠. 처가가 아니라 외가인데요. 외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외고조부, 외현조, 이런 분들이 윤두수, 윤방, 다 우리 역사에서 유명한 어떤 집안인지 대략 짐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만 봐도 자기 형 김만기의 딸이 숙종비가 되죠. 그러니까 조선에서 제일 당시에 뛰어난 명가고 학자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김만중, 소설을 통해서 본 김만중은 성격도 부드러울 것 같고, 그리고 아주 이런 예학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잡된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집안이나 그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굉장한 천재였어요. 15세 때 진사시 1등입니다. 거의 조선에서 가장 뭐라 그러나요? 최연소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벼슬아치로서 문관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다 올라갔어요. 그런 집안에서 자기 이 실력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구운몽을 어디서 썼느냐 하면 평안도 선천에서 썼는데 지금 남해에서 썼다는 설이 있지만 서포연보라는 책이 발견되면서
선천에서 썼다는 것이 거의 이제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남해군에서는 자꾸 남해 썼다고 그러는데 기록상으로는 남해를 말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배가 하게 된 계기입니다.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준 건데요. 김만중이 장희빈의 유명한 그 장희빈이 숙종이랑 가깝게 지내는데 장희빈의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이 숙종이 장희빈을 통해서 이제 대신을 여기 이제 조사석을 이제 정성에 임명을 하는데 대신을 임명을 할 때 임금이 대신을 임명하면서 자기 후궁의 말을 듣고 대신을 임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듣고 김만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궁 장씨의 어미가 장씨라는 건 장희빈이죠. 평소 조사석 집안하고 조사석은 이제 정승에 임명이 된 사람이거든요. 사석 집안하고 가까이 지낸다고 해서 그 대배라는 것은 정성으로 임명하는 걸 가리킵니다. 정성으로 임명하는 것이 모두 다 여기 이 길에서 이쪽 길에서 연유한다고 합니다. 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데 유독 전하께서만 듣지 못하십니다. 김만중이라는 사람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임금한테 당신 후궁 치마폭에 놀아나고 있어. 당신 빼고는 다 알아. 이거 임금한테 할 수 있는 말 아닙니다, 진짜. 목이 10개라도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영조 같은 경우에 보면, 영조가 저는 이제 한중록을 공부하면서 보면, 사도세자 죽은 다음에 뒤주 얘기를 일절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꺼내지 못하게 하는데, 그래서 뒤주를 당시에, 뒤주라는 말은 쓰면 안 됩니다. 금기였는데 꼭 써야 되면, 꼭 쓰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일물이라고 부릅니다. 일물. 한일자에 물건 물자를 써서 일물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물건, 세자께서 어떤 물건에 갇혀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굳이 표현하자면, 표현해서도 안 되지만, 어떤 물건, 이렇게 조심스럽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감히 이 심의지라는 신하 하나가 임금한테 뒤주 얘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심의지라는 신하가 사도세자 죽은 다음에 영조한테 일물 얘기를 꺼냅니다. 전하께서는 일물을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영조가 하는 소리가 일물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고, 일물이 뭐니? 영조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일물이 뭐냐고. 내가 말하지 마라 그랬잖아. 왜 말해? 그랬더니 심의지라는 신하가 밖에서는 목기라고 하옵니다. 나무목에 그릇 기자를 써서 목기라고 하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뒤주죠. 목기. 그래서 대역 죄인으로 처형을 당합니다. 임금 앞에서 대들었다고 해서. 대든 거죠, 사실. 목숨을 걸고 말을 한 겁니다. 뒤주에 대해서, 뒤주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밖에서 하는 얘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일물에서 막혀서 처형당하고 말았어요. 그게 조선 현실입니다. 영조가 좀 성격이 좀 이상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숙종도 그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환국이라 그러죠. 환국의 경위 같은 것들을 보면 숙종도 그 이상의 임금인데 그런 임금 앞에서 감히 이런 소리까지 해요. 전하께서 후궁의 치마폭에 놀아나시는데 전하 혼자 몰라. 당신 혼자 몰라. 그러니까 정말 기적적으로 김만중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선천으로 유배를 보냈죠. 다들 죽이라 그러죠. 다들 죽이라 그러는데 유배를 보내지를 못한 게 아마 숙종이 김만중을 죽이지 못한 게 자기 부인의 작은아버지잖아요. 전 부인의 작은아버지니까 못 죽인 것 같아요. 어쨌든 굳이 이런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죽으려고 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김만중의 성격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선천으로 갔다 선천에서 잠깐 유배 생활을 하다가 해배가 됩니다. 해배가 되지만 다시 이제 또 계속 상소가 올라오고 하니까 다시 남해로 유배를 가게 되고 유배지에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한중록이 아니라 구운몽을 썼는데요. 구운몽이라는 게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주 좋은 환경에서 구운몽에 그려진 내용들은 보면 양소유는 아주 꿈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2처6첩의 여자를 얻는데 8여자를 얻는데 양소유가 원한 여자는 정경패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여자들이 막 몰려와요. 여자들이 몰려옵니다. 심효연 같은 여자들은 자객이죠. 자객으로 양소유를 죽이러 옵니다. 칼을 들고. 근데 죽이지 않고 첩이 되겠다고 하죠. 와가지고는. 기생 만나면 기생이 좋아가지고 쫓아오고. 또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친구까지 데리고 오고. 그래가지고 2처6첩이 된 거지. 자기가 막 쫓아다니면서 그런 그 호색한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런 인생이 구운몽에 그려져 있는데요. 그런 인생을 그린 배경으로서는 전혀 우리가 기대했던 상황하고 다릅니다. 오히려 거꾸로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릴 때는 어렵게 살았습니다. 옛날에 뭐 아주 명가라고 해도 밥을 굶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뭐 잘 사는 집하고는 다르고 밥을 굶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렵게 살았겠죠. 어렵게 살았지만 서울에서 명가에서 태어나서 잘 자란 사람이 시골에 가서 그 평안도 선천 그리고 남해 이런 데 가서 사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이제 이 유배지에 떨어져서 내가 언젠가는 곧 죽겠구나 하는 그런 현실, 막막한 현실. 그 현실 앞에서 구운몽이라는 작품을 쓴 겁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쓰고 어머니를 이제 전해지는 소문으로는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하루 저녁에 썼다. 일야제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는 전해지는 소문이지만 하룻밤 만에 쓰기는 너무 긴 작품이고요. 그건 약간 과장이겠지만 어쨌거나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효성으로 이름 높은 사람이 아들을 저 멀리 유배 보내놓고 형은 죽고 다른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도 기대하는 아들이 유배지에 가서 돌아올 기약 없고 막막한 어머니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요즘 말로 하면 힐링의 문학,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힐링의 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구운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전까지는 우리 국문학계에서는 어떻게 구운몽을 읽어왔냐 하면 사상소설로 읽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문학계 소설 가운데 좀 사상적 요소가 있는 작품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구운몽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금강경의 공사상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깨달음도 얘기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교과서에도 구운몽의 제일 마지막 장면을 잘 실어 놓습니다. 양소유가 꿈에서 깨어서 성진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 여기서 배우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마지막 장면 시험에도 잘 나오고. 근데 사실은 구운몽 전체로 보면 제일 재미없는 부분입니다.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고 구운몽의 본령도 아닌 부분입니다. 오히려 구운몽의 본령은 한 남자가 8여자를 얻어나가는 과정에서 겪는 일들. 그게 구운몽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고자 하는 그게 구운몽의 본질인데 오히려 뒤에 재미없는 사상적 요소, 왜 사상적 요소를 왜 집어넣느냐? 그래야 그럴듯하니까요. 그거는 동아시아 소설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 나온 유명한 작품 호색 일대남, 이하라 사이가쿠라는 사람이 쓴 그 유사한 시기에 나온 일본의 베스트셀러, 당시 베스트셀러가 된 이하라 사이가쿠의 호색 일대남 같은 작품 보면 그거는 좀 아까 그림도 그런데 일본이 좀 과장적입니다. 과장적이어서 한 남자, 요노스케라는 한 남자가 태어나서
마지막에 일본을 떠나가는 과정까지 상대했던 여자들과 그 여자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막 색을 밝히는 남자인데, 뭐 워낙 색을 밝히고 하니까 아버지가 상인인데, 그 돈 받으러 오라고 이제 보내놨더니 또 나가서 말하자면, 기생집에 가서 놀고 아버지가 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버림받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떠돌아다니는 행색이 말도 못하게 됐는데 그 순간에 기쁜 소식이 들려오죠.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 기쁜 소식 들려옵니다. 죽었다는 사실이 기쁜 이유는 아버지 유산이 있는 거죠. 막대한 유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보면 자기가 어렵게 됐을 때 불교적인 깨달음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호색한 이야기라고 해서 호색으로만 일관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각성 같은 것들을 조금씩 집어넣습니다. 그거는 뭐 중국 작품도 마찬가지고요. 당시 만들어진 중국 작품도 마찬가지인데 일종의 저는 소설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운몽도 마지막 부분에 있는 각성의 요소들은 사실은 소설적 장치입니다. 동아시아 소설사를 보면 소설의 장치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게 초점을 맞춰서 구운몽의 본령을 읽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운몽을 제가 쓴 책 구운몽도에도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놨는데요. 종전에는 우리가 그런 각성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면 우리는 이제 구운몽을 위로라는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된다. 그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구운몽도입니다. 구운몽에 대해서 많은 언급들이 있지만 저는 제가 보기로는 구운몽도는 구운몽을 읽었던 당시 사람들의 독법을 보여준 비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한테 그 장면을 제일 먼저 일러줬던 것들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전에는 뭐 그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게 1970 몇 년에 만들어진 책, 아마 민화든가 한국 민화든가 김호연 선생이 편집해서 만든 책에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대학원에 와서 구운몽을 읽으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구운몽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구운몽을 뒷부분 이런 데 내가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재미없는 소설이 무슨 고전이야. 여기서 어떤 가치를 찾아야 되지 고민하고 있을 때 만났던 그림입니다. 이게 누구죠? 심요연입니다. 자객입니다. 오랑캐 나라에서 보낸 양소유, 당나라 장수인 양소유를 죽이기 위해서 보낸 자객입니다. 빗을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빗을 타고 내려오고 있고요. 양소유는 미리 이 자객이 올 것을 짐작을 하고 군사들한테 방비를 철저히 하고 니네들 방비를 철저히 하고 지켜라. 그리고 자기는 누군가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촛불을 켜놓고 병서를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내려오는 장면이죠. 아주 살기가 있는 여자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려진 여자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게 확대를 할 수 없어서 그런데요. 그림을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여자의 모습입니다. 조그만하고 그리고 칼을 딱 올라매는데 무당 같아요. 느낌은 제 느낌은 무당 같은 여자인데 아주 기쁜 표정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내려온다기보다도 그리고 이 작품의 소장처는 부산에 있는 시인 험하나라는 시인이 가지고 계신 건데요. 요 같이 있는 그림도 거의 대부분 보면 구운몽도를 보면 이 십첩병풍 같은 경우도 한 여자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일장춘몽인 이런 내용보다도 성진의 깨달음 이런 것보다도 양소유가 여자들을 만나는 즐거움, 그런 사람들과 누리는 활락, 기쁨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다 표현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읽었던 구운몽은
구운몽에서 무슨 사상적 요소를 찾으려고 했는데 사실 구운몽도를 보니까 그 안에는 이런 그 삶의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방금 보신 이 그림입니다. 한국자수박물관에 소장된 십척병풍 구운몽도입니다. 자수 그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자수박물관의 관장 허동화 관장님의 책을 보면 그 자수병풍 구운몽도를 얻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꿈에서 나타났대요. 인삼 나는 곳에서 중요한 물건이 나올 거니까 기대해 봐라. 그래서 개성에서 날라나? 개성은 지금 갈 수가 없는 데니 어디서 귀한 물건이 나지 기다리고 있는데 금산에서 연락이 와서 뭐 10년을 공을 들여서 구입했던 작품이라고 박물관 이야기라는 책이던가요? 허 관장님의 책에 이 그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여준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직접 보면서 우리나라가 금수강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비단수를 놓는다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는 그림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로는 제일 모범이 되는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제 감각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훨씬 좋은 감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 감각엔 그렇습니다. 이것들 보면 요거는 뭐 다른 그림도 마찬가지로 위는 좀 장식적인 요소 같고요. 하단 아랫부분에 그림 이야기들이 거의 있습니다. 요거는 성진이 팔선녀를 만나는 장면이고요. 요거는 진채봉과 첫눈에 반하는 장면입니다. 양소유가 첫 여자 진채봉을 첫눈에 반하는 장면이고, 요 장면은 그 주루에서 기생 개서물과 만나서 기생집으로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요거는 양소유가 여기가 그 가춘운이 선녀로 변장을 하는데 선녀로 변장한 가춘운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 장면은 양소유가 이제 과거에 급제해서 궁에서 이제 숙직을 쓰는데 피리를 불죠. 피리를 불었더니 난양공주 그 침소 근처에서 놀던 청학이 날아왔습니다. 원래는 난양공주 청학인데 양소유가 피리를 부니까 옥통수를 부니까 이쪽으로 날아와서 놀아요. 그래서 또 인연이 맺어지는 거죠. 방금 봤던 심요연 그림이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보면 굉장히 귀여워요. 여기 군사들도 이 심요연 장면을 보면 양소연은 책에는 분명히 방비를 엄하게 하고 뭐 온갖 방비를 다 얘기하는데 여기 그림에 그려진 군사들은 거의 대부분 졸고 있습니다. 군사들이 조는 모습을 그려놔요. 방비를 엄히하는 그림은 좀 보질 못했습니다. 이건 나규원 그림입니다. 나규원에서 월왕이랑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에요. 잔치를 벌이는 장면인데 여기 이제 뭐 그 양소유가 데리고 있는 여러 그 기생들이 뭐 여러 가지 기회를 선보이는 장면입니다. 요 것들을 보면 이제 이게 양소유고 이게 월왕이겠죠. 월왕인데 요 장면이 저는 좀 이 그림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포인트 가운데 하나를 찾은 게 있습니다. 어떤 그림은 보면 이 월왕과 양소유가 나란히 앉아있는 그림이 있고요. 어떤 그림은 요렇게 모를 지어서 앉아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앉아있는 그림이 있는데 그 궁중 예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로 앉게 그려야 됩니다. 궁중 예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나란히 앉아도 돼요. 궁중에서는 지위 상하에 따라서 나란히 앉을 수는 없어요. 나란히 앉을 수는 없고 모를 지어서 앉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들 사극 같은 거 보면 신하들이
임금한테 절을 하라 그럴 때, 절을 할 때, 어디, 임금을 보고 절을 하던가요? 서로 맞절하는 것처럼 절을 하죠. 곡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대각선으로 서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궁중해법입니다. 이렇게 앉는, 모를 지어서 앉는 것을 곡자라고 하고, 그렇게 인사하는 것을 얼굴을 보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모로 인사하는 것을 곡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려놓은 사람은 궁중예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나귀원도를 보면 그렇게 그려진 그림이 있고 나란히 앉아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 추정으로는 궁중예법을 아는, 어쩌면은 궁중하원과 좀 관련되는 사람은 그렇게 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만 그건 분명하진 않습니다. 요거는 뭐 마지막 장면이죠. 육관대사가, 호승이라고 불리는 육관대사, 오랑캐 승려인 육관대사가 양소유 마지막 장면에 이제 불도로 귀의합시다 그러고 그 팔선녀들 그 이처육척과 의논하는 현장에 올라와서 꿈깨라고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 병풍의 배열은 이런 배열이 아닙니다. 이런 배열이 아닌데 제가 이야기 순서에 따라서 재배열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 병풍 그림을 쭉 살펴보면 모두 이야기책을 한번 다 읽은 거나 다를 바 없게 됩니다. 다를 바 없게 되는데 이런 그림들이 실제로 어디서 연유했고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읽어왔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그림들은 역시 이야기 소설의 사파하고 많이 관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소설의 사파. 아까도 뭐 우리 김상현 선생님도 소개하셨습니다만 이 중국 소설 해모본이라는 것은 중국 소설에 있는 사파만 베껴 그리게 해서 만든 책입니다. 사도세자가 죽기 일주일 전에 완성된 책입니다. 화원, 김덕성 같은 사람들한테 이제 명령을 해가지고 베끼게 했는데요. 여러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소설의 사파를 베껴 놓은 건데, 이런 것들이 아까 보면 심요연 그림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이거는 뭐 군사들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샘플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거는 정경패가 양소유가 여장을 하고 정경패 앞에서 그 금은고를 연주하는 장면인데요. 서상기 그림의 유사한 형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틀이 되지 않았을까. 서상기 같은 것도 일찍이 수입이 되고 했으니까 틀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꿈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방식들, 이렇게 구름처럼. 요거는 백능파를 만나서 남해 용왕의 군사들이랑 양소의 군사가 싸우는 장면이죠. 아마 우리 그림에서 이렇게 이물이 등장하는 그림이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새우머리도 하고, 거북이도 나타나고, 의인화시킨 그림이죠. 이것도 이제 역시 꿈을 꾸는 모습은 이와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나귀원도는 이런 그림 보면 좀 뭐라 그럴까, 그래서 제가 감히 그림의 수준은 얘기하지 못하겠고, 어쨌든 좀 소박해 보이는 그림은 역시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들이 더 많습니다. 좀 세련돼 보이는 그림은 곡자 형태를 취하는 게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궁금한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남아있는 것들이 너무 연대가 불투명하고 대부분은 사실 20세기 이후 같아요. 20세기 이후 같은데 좀 연원 같은 걸 좀 찾아볼 수 없을까. 그래서 그림으로는 뭐 남아있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군데군데 어디 객사들이나 이런 데 갈 때마다 벽에는 뭐가 그려져 있나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림이 좀 그려진 데도 있고 그림이 별로 없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찾은
좀 그림 같은 게 좀 제대로 된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 통영의 세병관, 통영에 있는 세병관과 제주의 관덕정입니다. 세병관은 여기 무장들이 있는 곳이니까 좌수형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런지 여기 보면 호렵도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수의 그림이 이렇게들 있습니다. 여기는 공식적인 건물이니까요. 또 세병관은 객사라는 게 공공 건물이니까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그림이 아주 재미있는데요. 제주목 관아 앞에 있는 관덕정이라는 정자입니다. 관덕이라는 게 활트에 관덕이 붙죠. 여기 창경궁에도 마찬가지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한량들이 무예도 단련하고 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관덕정은 보면 기록에 따르면 기생잔치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요 사람은 중국 고사에 나오는 두목 이름은 목이고 목지가 자죠. 유명한 시인 두목지입니다. 두목지는 문학에서 굉장히 미남으로 유명합니다. 미남으로 유명한데 두목지가 중국 양주에서 근무할 때 일을 마치고 두목지가 술을 한 잔 먹고 주로에 술을 한 잔 먹고 길을 가면 기생들이 나와가지고 귤을 던졌다 그래요. 귤을 막 집어 던졌는데 두목지가 탄 수레에 금방 귤이 가득 찼다. 취과 양주 귤 만거의 고사입니다. 취해서 양주 시내를 지나가는데 귤이 금방 날아와서 수레가 가득 찼다는 취과 양주 귤 만거인데 이거는 남성들의 로망처럼 알려져 있는 기생들하고 남성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유명한 고사인데 그게 여기 그려져 있어서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아마 이런 맥락 속에서 구운몽도도 위치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운몽도가 어디에 그려져 있었을까? 어디에 가장 잘 어울릴까? 좀 아마 제일 유력한 곳은 저는 기생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위로를 얻고자 하는 사람, 구운몽도를 둘러쳐 놓고 또는 그려놓고 거기서 안식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방에 그려지지 않았을까. 약간은 좀 구운몽도를 쳐놨을 때는 문자도 병풍 이런 집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약간 그런 취향이 있는 분이 자기 삶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구운몽도를 그려놓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구운몽도는 바로 저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구운몽도는 우리 대표적인 고전 구운몽을 가장 잘 정확하게 읽었던 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두서없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